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홋카이도 지방에 하루 만에 9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고 5일간 누적 강설량이 4m에 육박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혹한과 폭설로 히트쇼크 사망자도 계속 발생 중인데요. 한 일본 가정에서는 이런 극한 날씨에도 문제없다며 어떤 한국산 제품을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건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제 이야기는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차가운 일본의 겨울과 따뜻한 한국의 온돌 사이에서 느낀 충격적인 차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도쿄의 12월 저녁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깥 온도는 7도. 한국에서 겪었던 서울의 영하 날씨에 비하면 상당히 온화한 편이에요. 그런데 웃긴 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하는 짧은 거리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죠. 현관문을 열자 더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실내 온도계는 13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밖보다 집안이 더 춥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다다이마. 집에 돌아왔다는 인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죠. 바로 두꺼운 양말을 신고 스웨터를 하나 더 껴입었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를 켜고 코타츠 테이블 아래로 발을 집어넣었어요. 따뜻함이 서서히 발끝에서 무릎까지 퍼졌지만 여전히 윗몸은 춥기만 했습니다. 거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오늘 가고시마현의 한 주택에서 78세 노인이 목욕 중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히트쇼크가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히트쇼크. 일본에서는 너무나 흔한 겨울철 사망 원인이에요. 따뜻한 방에서 차가운 욕실로 이동할 때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마비가 오는 현상이죠. 3년 전 제 할머니도 같은 이유로 돌아가셨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컵에 물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내일 출근 준비를 위해 꺼내둔 양복이 걸려 있었죠. 양복 너머로 책장에 꽂힌 붉은색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유학 시절 사진첩이에요. 코타츠에서 나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서울 건국대학교 교환학생 시절 사진이 튀어나왔죠. 귀에 빨갛게 상기된 채로 땀을 뻘뻘 흘리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날은 한겨울 영하 15도였는데 김민호의 아파트는 너무 더워서 반팔 차림으로 지내야 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바깥은 영하인데 집안은 사우나 같을 수 있지? 당시 제가 민호에게 던진 질문이었죠. 그는 마치 외계인을 보듯 저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온돌이잖아. 바닥 전체가 따뜻한데 어떻게 춥겠어? 사진을 넘기자 찜질방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뜨거운 돌바닥에 누워 땀을 흘리며 수박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바닥 자체가 따뜻한 문화라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내 방바닥은 얼음장 같은데 말이에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집 유미코 할머니가 두꺼운 담요를 몸에 두르고 창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78세의 그녀는 매년 겨울마다 관절통으로 고생하시죠. 바로 옆집인데도 방문하기가 꺼려집니다. 그 집도 아마 얼음장일 테니까요. 다시 코타츠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일본이 왜 이렇게 집을 춥게 지을까? 엔지니어로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단열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말이죠. 민호가 보내준 온라인 기사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일본 가정의 68%가 난방과 온수를 위해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였어요. 그리고 매년 겨울마다 약 1000명이 추위 관련 원인으로 집안에서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건 사망자의 40%가 밖이 아닌 집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득 서울 아파트의 따뜻한 바닥이 그리워졌어요. 맨발로 걸어도 춥지 않았던 그 느낌. 겨울에 반팔을 입고 지낼 수 있었던 그 편안함. 스마트폰을 들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은 건축회사 회의에서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 제안을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일본의 주택 난방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을 아이디어죠.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어요. 온돌식 바닥 난방 일본 주택의 미래. 회의실에서 보수적인 일본 건축가들의 반응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일본의 추운 집들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겨울철에 집안에서 죽어가는 노인들이 없도록 말이죠.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며 생각했어요. 내일이 일본 주택의 역사를 바꾸는 첫날이 될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문득 민호가 항상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히로시, 한국 사람들은 바닥이 따뜻해야 비로소 집이라고 느낀다고. 저도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죠. 내일 그 따뜻함을 일본에 가져올 첫걸음을 떼게 될 겁니다. 제 유학 생활은 2018년 1월에 시작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온도계는 영하 1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추운 기온에 몸이 움츠러들었죠. 패딩을 단단히 여미며 바깥 풍경을 둘러봤어요. 서울은 도쿄보다 훨씬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던 민호는 놀랍게도 가벼운 코트 차림이었어요. 그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죠. 어떻게 이런 날씨에 저렇게 얇게 입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히로시, 여기야. 많이 추워? 민호의 얼굴은 전혀 춥지 않아 보였어요. 그의 차에 올라타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의 아파트까지 가는 길, 그는 한국의 겨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울은 도쿄보다 훨씬 추워. 하지만 집은 완전히 달라.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신발을 벗는 순간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열기에 놀라 움찔했죠. 바닥이 뜨거워요.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돌이라고 해. 우리 집은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져.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민호의 가족들은 모두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내리고 있는데 실내는 마치 여름처럼 따뜻했죠. 첫날 밤 이불 없이도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방 전체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온돌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바닥 아래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열이 아래서 위로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방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진다고요. 일본의 에어컨이나 히터와 다른 점은 뭐지? 제 질문에 민호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공기를 데우는 건 효율이 낮아.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하지만 바닥을 데우면 열이 천천히 위로 퍼지면서 오래 유지돼. 그리고 발이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일주일 후 민호는 저를 찜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인들의 겨울나기 비법을 보여주겠다며요. 찜질방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따스한 열기에 감싸였어요. 커다란 돌바닥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의 원조야. 예전에는 집 아래 불을 떼서 바닥을 데웠어. 민호의 설명을 들으며 뜨거운 돌바닥에 누웠어요. 차가웠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평상복 차림으로 돌바닥에 누워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즐기는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대학교에서의 수업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한국 건축학과 교수님은 전통 한옥의 구조부터 현대 아파트의 설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온돌 시스템의 발전 과정과 현대 건축에서의 적용 방식이 흥미로웠죠. 한국의 주택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발전해 왔어요. 바닥 난방과 이중창, 두꺼운 단열재가 기본이죠. 교수님의 말씀을 노트에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웃 나라이지만 겨울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니 놀라웠어요. 학기 중간에 민호의 가족은 저를 설날 명절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전통 한식을 즐겼어요. 뜨거운 돌솥에 담긴 비빔밥과 끓어오르는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랐죠. 음식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겨울에 뜨거운 음식을 좋아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거든. 민호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일본 음식을 떠올렸어요. 차가운 소바, 상온의 스시, 시원한 사시미. 여름을 위한 음식들이 많았죠. 그렇구나, 음식 문화에도 기후 적응이 녹아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호의 아버지는 한국과 일본의 주택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일본은 여름이 더 문제였지만 한국은 겨울이 더 혹독했어. 그래서 우리는 춥지 않은 집을 만드는데 모든 지혜를 쏟아부었단다. 그 말을 들으며 우리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이런 따뜻한 집에서 살았다면 히트쇼크로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가슴이 아팠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모든 자료를 모아 한국의 온돌 시스템과 현대 건축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졸업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고 여러 주택을 방문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바닥 난방의 구조도를 그리고 열 효율성 데이터를 수집했죠. 민호는 제 열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너 정말 온돌에 미쳤구나. 일본에 돌아가면 뭘 할 거야? 그때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죠. 언젠가 일본의 차가운 집들을 바꿔놓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추운 도쿄 아파트에서 그날의 결심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 서리가 하얗게 맺혀 있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일본 건축협회에서 주최하는 2050 탄소 중립과 주거 환경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죠.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바닥에 내딛자 차가운 감각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해졌어요. 이 불쾌한 느낌이 제 결심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기상 정보를 확인했어요. 오늘 도쿄 기온은 최저 3도, 최고 8도. 서울보다는 훨씬 온화한 날씨죠. 그런데 왜 집안이 더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옷장에서 두꺼운 양복을 꺼내 입고 목도리와 장갑까지 챙겼어요. 외출복을 다 갖춰 입고 집안에서 아침을 먹는 제 모습이 우스워 보였지만 이게 일본의 겨울 현실입니다. 탕! 전기 주전자에 물이 끓었어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몸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발표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사사키 유미코 할머니와 마주쳤죠.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추워요, 다나카 씨. 요즘 같은 겨울이 정말 두려워.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매년 겨울 일본 전역에서 수백 명의 노인들이 집안에서 추위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어요. 곧 따뜻한 봄이 올 거예요, 사사키 할머니.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집도 겨울에 따뜻해질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읽혔습니다. 당연했어요. 일본인들은 수세기 동안 추운 집에서 살아왔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컨퍼런스 장소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아침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매연과 안개가 뒤섞인 도시의 모습이 왠지 침울해 보였어요. 스마트폰 뉴스 앱을 열어보니 일본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위해 가정용 화석 연료 사용 제한 검토 기사가 눈에 띄었죠.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건축가, 환경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발표자 대기실로 향했죠. 제 차례는 오전 세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나카 씨, 곧 당신 차례예요. 준비됐나요? 진행 스태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5년간 준비해왔으니까요. 첫 번째 발표자는 환경부 소속의 나카지마 국장이었어요. 그는 일본의 탄소 중립 목표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크게 바꿔야 합니다.
특히 난방과 온수 공급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 일본 가정의 68%가 난방과 온수를 위해 석유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스크린에 표시되었어요. 일본 가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난방과 온수 공급에 사용된다는 충격적인 통계였죠. 나카지마 국장은 계속해서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전기 히트펌프 100만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가스 보일러를 대체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예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 연간 약 10만 대씩 보급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을 때 저는 그가 누군지 알아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니혼 가스 시스템즈의 CEO 이시카와 다케시였어요. 일본 최대 가스 보일러 제조업체의 수장이자 업계의 거물이죠. 이시카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급격히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히트펌프는 겨울철 한파에 취약하고 설치 비용이 높으며 전기 인프라에 과부하를 줄 수 있어요.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청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시카와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사업을 지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일본인들은 수세기 동안 겨울을 이겨왔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문화에는 이유가 있어요. 진정한 일본인이라면 약간의 추위쯤은 견뎌야 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약간의 추위가 아니라 매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손에 쥔 펜을 꽉 쥐었어요. 이시카와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이시카와 사장님, 질문 있습니다. 매년 약 1000명의 일본인이 히트쇼크로 사망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집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추위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이시카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주로 노인 건강관리의 문제예요. 가스 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단상에 올라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온돌식 바닥 난방 일본 주택의 미래. 청중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온돌의 원리 그리고 일본 주택에 적용했을 때의 이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1단위로 3단위의 열을 만들어내는 히트펌프와 온돌식 바닥 난방을 결합하면 에너지 효율은 3배 이상 높아지고 연료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더불어 집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져 히트쇼크의 위험도 크게 줄어들어요. 발표를 마치고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몇은 흥미로운 눈빛을 보였지만 상당수는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이시카와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질의응답 시간,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환경 저널리스트 야마모토 아키코였습니다. 다나카 씨, 흥미로운 발표였어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일본 주택에 적용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대답을 기다리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의 대화는 컨퍼런스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일주일 저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을 앞두고 있었어요. 테이블 주변으로 다카하시 사장님과 중역들, 그리고 기술팀이 둘러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죠. 다나카 군, 우리 회사의 차세대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말해보게. 다카하시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심호흡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온돌 시스템을 응용한 바닥 난방, 이중창과 두꺼운 단열재, 에너지 효율적인 히트펌프까지.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계획했던 모든 내용을 풀어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쿄 서부 지역의 5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보다 건설 비용은 15% 정도 높지만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5년 내에 회수 가능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죠. 다카하시 사장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 하지만 일본 소비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일까? 우리는 수세기 동안 이런 주택에 살아왔잖나. 기술팀장인 모리 부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바닥 난방은 목조 구조에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게다가 지진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도 지진대에 위치해 있지만 현대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량 단열재를 사용하면 지진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난방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결국 다카하시 사장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보지. 다만 우리 회사 단독으로는 위험 부담이 크니 정부 지원이나 다른 파트너십을 알아보게. 작은 승리였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진 않았어요. 가장 큰 산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나카무라 교수님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쿄대학교 건축학과 나카무라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 스승이자 일본 건축계의 권위자였죠. 그의 지지를 얻는다면 프로젝트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언제나처럼 차가웠어요. 히터 하나가 켜져 있었지만 넓은 공간을 데우기엔 역부족이었죠. 교수님은 두꺼운 카디건을 입고 계셨습니다. 온돌 시스템이라. 다나카-군, 자네 아이디어는 흥미롭지만 일본 실정에 맞지 않아. 우리 건축의 핵심은 여름을 이기는 것이야. 교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일본의 주택은 여름에 대비해 설계됐다는 점을 인정해요. 하지만 현대 기술로는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죠. 우리 일본인은 수천 년간 이런 기후에 적응해 왔어. 너무 급격한 변화는 문화적 충격을 줄 수 있다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내밀었어요. 이건 일본 각 지역의 겨울철 실내 온도와 노인 사망률 상관관계입니다. 가장 따뜻한 지역이 홋카이도인데 여기는 중앙난방과 단열이 잘 되어 있어요. 반면 온화한 기후의 가고시마가 가장 추운 실내 환경과 높은 사망률을 보입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는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자네 말이 일리가 있네. 하지만 일본 건축의 전통성과 정체성은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 질문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기회였습니다. 일본 전통 가옥의 미학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기술을 접목할 수 있어요. 교수님이 지도해 주시면 더 완벽한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회의적이던 교수님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한 지진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은 열렸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니혼 가스 시스템즈 이시카와 사장의 비서였어요. 다나카 히로시님, 이시카와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내일 저녁 7시 긴자의 사쿠라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의아했지만 약속을 잡았어요. 이시카와가 왜 저를 만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웠어요. 이시카와는 최고급 정장 차림으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그의 미소가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나카 씨, 자네 발표를 인상 깊게 봤네. 젊은 사람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언제나 환영이지.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제안을 했어요. 우리 회사에 합류하게. 연봉은 지금의 2배. 자네 아이디어를 우리 기술에 접목해보자고. 이건 매수였어요. 제 아이디어를 사들여 묻어버리려는 속셈이었죠.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어요. 거절하겠습니다. 이시카와의 표정이 돌변했죠. 젊은이, 자네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고 있나? 우리 산업 전체를 뒤흔들려고. 조심하게. 이 업계에서 나를 적으로 만드는 건 현명하지 않아.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집 경비원이었습니다. 다나카 씨, 빨리 오세요. 사사키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시카와를 뒤로 하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히트쇼크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되셨네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의자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이시카와든 누구든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유미코 할머니가 퇴원한 날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할머니는 다행히 빠르게 발견되어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그런 행운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죠. 회사로 돌아가 다카하시 사장님에게 바로 보고했어요. 시범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다카하시 사장님은 제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다나카군. 자네 열정이 나를 설득했네. 타치가와 부지의 10가구 규모로 시작해보지. 첫 삽을 뜨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한국의 민호에게 연락해 기술 자문을 요청했어요. 그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며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죠. 히로시,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온돌이 일본을 정복하는 날이 오다니. 민호는 여전히 유쾌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 한국에서 최신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고 우리 프로젝트에 기술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공사 현장에서 첫 기초 공사가 시작되던 날 저와 민호는 감격에 겨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죠. 바닥 배관은 이렇게 촘촘히 해야 열이 고르게 퍼져. 그리고 단열재는 최소 10cm 두께로 넣어야 해. 민호의 조언을 현장 감독관들이 열심히 메모했어요. 일본 건축가들도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민호의 전문적인 설명에 점차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안전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모든 작업을 중단시켰죠. 다나카 씨, 건축법 위반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점검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는 모든 법규를 철저히 준수했는데 말입니다. 조사는 2주나 이어졌고 그동안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회사는 손실을 감당해야 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야마모토 아키코가 취재차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속내를 털어놨어요. 이건 분명 이시카와의 소행입니다. 그는 규제 당국에 영향력이 있어요. 아키코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당한 방해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해요. 그녀는 며칠 동안 관련 부처와 담당자들을 취재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가져온 증거는 충격적이었어요. 이시카와가 건축 규제 담당자에게 뇌물을 준 정황이 담긴 이메일과 입금 기록이었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키코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진실을 알려야죠. 제 기사로요. 그러나 기사가 나가기 전 저희는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은행에서 갑자기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이유는 사업성 재검토였습니다. 다카하시 사장님은 당황했죠. 다나카군, 어쩌면 좋나.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냈어요. 제 아파트에 직접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민호의 도움을 받아 작은 규모로 시작했죠. 미쳤어? 임대 아파트인데 바닥을 뜯는다고. 민호의 놀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저는 결심이 섰어요. 집주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나중에 원상복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도 호기심을 보였죠. 다나카 씨, 정말 따뜻해진다면 오히려 집 가치가 올라갈 텐데요. 한번 해보세요. 주말 내내 저와 민호는 제 거실 바닥을 뜯고 단열재와 온수 파이프를 설치했어요. 전기로 작동하는 소형 보일러도 연결했죠. 작업 소리에 호기심을 느낀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다나카 씨?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이라는 건가요? 정말 따뜻해질까요? 질문 세례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됐어요.
유미코 할머니도 방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셨죠. 할머니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월요일 저녁 시스템이 완성됐어요. 스위치를 켜자 보일러가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죠.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벗고 느껴보세요. 이웃들이 조심스럽게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았습니다.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따뜻해. 믿을 수 없어요. 이런 게 가능했다니. 특히 유미코 할머니의 반응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대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다나카 씨,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지가 몇십 년이 지났네요. 어린 시절 할머니 댁의 아궁이를 떠올리게 하는구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키코의 기사가 주요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온돌 혁명을 막으려는 가스업계의 불법 로비 니혼 가스 시스템즈 이시카와 사장 뇌물 혐의. 그리고 우연히도 같은 날 저희 아파트 주민단체 채팅방에는 제 온돌 시스템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이 폭발적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다른 단지 주민들도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두 가지 소식이 나란히 보도됐습니다. 이시카와의 스캔들과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온돌 혁명이었죠.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투자자들, 언론사 그리고 다카하시 사장님이었습니다. 다나카군, 자네 미쳤나? 하지만 자네는 천재야. 지금 50건이 넘는 문의가 들어왔어. 프로젝트를 계속하게. 나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이시카와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더 큰 호응을 얻게 된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죠. 아키코의 기사가 폭발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신문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온갖 표정들이 보였죠. 분노, 놀라움, 호기심까지.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시카와의 스캔들은 삽시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아키코가 발굴한 충격적인 통계 자료는 모든 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에서 겨울철 실내 온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가장 추운 홋카이도라는 사실, 그리고 기후가 온화한 가고시마가 오히려 실내 온도가 가장 낮고 히트쇼크 사망률이 높다는 역설적인 결과였죠. 이것이 바로 단열과 중앙난방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홋카이도는 겨울철 평균 실내 온도가 20도를 유지하는 반면 가고시마는 평균 13도에 불과합니다. 아키코의 기사는 계속해서 이시카와가 효율적인 난방 기술 발전을 어떻게 방해해왔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업계 모임에서의 압력 행사 규제 담당자들에게 뇌물 제공,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의도적인 허위 정보 퍼뜨리기까지. 그의 행동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회사 회의에서 다카하시 사장님은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의 주저함은 사라지고 단호함이 느껴졌죠. 다나카군, 자네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야. 오후에는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탄소 중립 주택 시범 사업에 우리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받게 되었죠. 이시카와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물꼬가 트인 겁니다. 이시카와는 언론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TV로 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땀에 젖은 얼굴, 불안한 눈빛이 역력했죠. 저는 결코 그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온돌 추진 세력의 음모입니다. 그때였어요. 한 기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시카와 사장님, 당신 자신의 자택은 온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시카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험 설치였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고급 주택가에 있는 당신의 별장에도 온돌 시스템이 있다는데 왜 자신은 편안하게 지내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추위를 견디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시카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회견장을 빠져나갔어요.
모든 카메라가 그의 도망치는 모습을 담았죠. 이보다 더 명백한 망신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주요 신문이 이시카와의 위선을 다뤘어요. 그가 2017년 몰래 한국 업체를 통해 자신의 집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온돌의 효율성과 편안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업을 위해 대중에게는 숨겨온 것이죠. 이 스캔들은 일본 사회의 난방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대화를 촉발시켰어요. 저녁 뉴스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건강 전문가들이 추운 집과 건강 문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G7 국가 중 겨울철 초과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주택 난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환경운동가들도 목소리를 높였죠. 효율적인 난방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히트펌프와 온돌 시스템의 조합은 에너지 사용량을 6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저는 몇몇 토론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온돌 시스템의 원리와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었어요. 한국에서 유학 시절, 저는 영하 15도의 바깥 날씨에도 실내에서 반팔 차림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공간 전체를 고르게 데우기 때문이에요. 시청자 전화가 빗발쳤죠. 대부분 어떻게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민호에게 이 상황을 전화로 설명했더니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히로시, 이건 운명이야. 수세기 전에 한국의 온돌이 일본에 전해졌다가 사라졌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역사적으로 온돌 기술이 삼국시대에 일본에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의 기후와 건축 방식에 맞지 않아 점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역사는 때로 순환하는 법이죠. 아키코는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각지의 추운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르포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다나카 씨, 실제로 온돌 시스템이 노인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한국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바닥 난방이 보편화된 이후 겨울철 노인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일본 의사협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추운 주택 환경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닌 공중보건의 이슈로 자리 잡았어요. 이시카와는 결국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니혼가스 시스템즈는 새로운 CEO를 선임하고 방향 전환을 선언했어요. 히트펌프와 하이브리드 난방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주택 단열 기준을 발표했어요. 유럽 수준의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난방 시스템 설치 시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유미코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이제 제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거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죠. 다나카 씨, 덕분에 올겨울은 두렵지 않네요. 처음으로 겨울이 기다려진다니 믿어지나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움직이게 했어요. 그날 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을 보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겨울은 더 이상 두려움의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발을 대고 누워 눈 내리는 풍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이듬해 봄 정부 주택위원회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주택의 난방 개선에 관한 발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놀라웠죠. 아직 35의 젊은 건축가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국회의사당 근처 정부 건물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회의실에는 각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명가량의 청중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특히 나카무라 교수님도 참석해 계셔서 더욱 그랬어요. 발표를 시작하며 한국 온돌의 역사부터 설명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발전해온 기술이 현대에 와서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일본 주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슬라이드에 온돌식 바닥 난방, 이중창, 향상된 단열재의 조합을 보여주며 에너지 효율성과 건강상 이점을 강조했죠. 이 시스템은 전기 1단위로 3단위의 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보다 연료비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난방 효율은 2배 이상 높아지는 거예요. 청중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특히 예산 담당자들이 귀를 기울이는 듯 했어요. 비용 절감은 언제나 관심사니까요. 발표 중간에 한국 찜질방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뜨거운 돌바닥에 누워 땀을 흘리며 수박을 먹는 문화적 체험이 일본의 전통적인 목욕 문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문화적 융합의 가능성이 일본 청중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통 미학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기술을 접목할 수 있어요. 일본 료칸의 정취와 한국 온돌의 기능성이 만나면 세계 최고의 주거 환경이 될 것입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제가 일본 문화에 대한 존중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강조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의 한 노년 구성원이 질문을 던졌어요. 다나카 씨, 당신의 주장은 흥미롭지만 일본인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세기 동안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론적인 답변보다 실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특별한 방식으로 대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보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작은 시식회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민호가 준비해온 한국 음식이 서빙되었어요. 돌솥에 담긴 김치찌개와 비빔밥, 그리고 뜨거운 온돌 위에서 구운 삼겹살까지. 음식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위원들이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노년의 위원은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먹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렇게 뜨거운 음식이 몸속까지 따뜻해지는군요. 민호가 준비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추위에 적응하며 발전했어요. 뜨거운 돌그릇에 담아 오래 따뜻함을 유지하고 발효 음식으로 영양가를 높였습니다. 온돌 바닥에 앉아 이런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겨울이 즐거워져요. 노년의 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 요리도 훌륭하지만 겨울에는 이런 따뜻한 음식이 정말 위로가 되겠군요. 다나카 씨, 당신 제안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식사 후 토론이 이어졌어요. 기술적인 질문들이 쏟아졌고 저는 준비해온 자료로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특히 전기 히트펌프와 온돌 시스템의 결합이 일본의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히트펌프는 전기를 직접 열로 변환하지 않고 외부 열을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적은 전력으로도 큰 열량을 만들 수 있어요. 일본의 전력망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위원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다나카 씨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건축 기준에 온돌식 난방을 선택 사항으로 포함하고 설치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어요. 이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은 시도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국가 정책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회의 후 나카무라 교수님이 다가왔습니다. 다나카-군, 자네 생각이 옳았어. 나는 너무 전통에만 집착했던 것 같네.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지 않겠나? 내 연구실에서 온돌과 일본 전통 건축의 융합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교수님의 제안에 기쁘게 수락했어요. 이제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아키코는 현대주택 난방의 발전으로 일본인의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후속 기사를 발표했어요. 첫 겨울 결과가 나왔는데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에서 히트쇼크 사망자 수가 30% 감소했다는 놀라운 통계였습니다. 미래 주택 박람회에서는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다양한 모델하우스가 선보였어요. 전통 일본 가옥의 미학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난방 기술을 접목한 디자인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료칸 스타일의 온돌방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민호와는 한일 지속가능 주택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첫 프로젝트로 교토의 오래된 료칸을 온돌 시스템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전통적인 바다 미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는 방식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일본 건축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스마트폰으로 주택 난방 효율성을 높이는 앱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의 제안서를 검토했어요. 이제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을 넘어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홈의 핵심 요소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빌딩 창문들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온돌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된 것 같았어요. 온돌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지 2년 후 제가 설계한 첫 번째 온돌식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었어요. 타치가와 지역에 지어진 하루노온 레지던스는 처음부터 온돌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건물이었죠. 50가구 규모의 아담한 단지였지만 일본 주택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입주 첫날 새 주민들이 단지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특히 많은 노인분들이 이주해 오셨는데 유미코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예전 아파트를 팔고 이곳으로 이사 오셨다고 했어요. 제 온돌 시스템이 임시로 설치된 집을 경험한 후 영구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하셨다고 했죠. 다나카 씨,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할머니의 말씀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건축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첫 겨울이 지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아파트 대비 40% 감소했고 난방비는 평균 55% 절감되었습니다. 건강 관련 지표도 놀라웠죠. 입주민 중 관절염 환자들의 90%가 증상 완화를 보고했고 감기 발병률도 30% 줄었다고 해요. 이런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주택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리모델링 시장도 활기를 띠었어요. 특히 노인주택과 요양시설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이었죠. 한편 이시카와는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가 좀 더 변화를 받아들였다면 그의 회사도 이 새로운 흐름의 선두에 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이시카와의 후임으로 온 니혼 가스 시스템즈의 새 CEO가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스 보일러 대신 친환경 히트펌프와 온돌 시스템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어요.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순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다나카 씨, 저희와 협력해 주시면 어떨까요? 온돌 기술의 표준화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새 CEO의 제안은 의외였지만 기꺼이 수락했어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승리는 없으니까요. 민호와 함께 한일 지속가능 주택협회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양국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특히 일본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한국 온돌의 기능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주택 모델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키코는 계속해서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그녀의 최신 기사는 온돌 혁명 2년 일본 주택의 변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 따르면 온돌 시스템이 보급된 지역에서 겨울철 사망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히로시, 이 기사 어때? 너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 아키코가 보내온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이름을 편하게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개인적으로도 가까워졌죠. 주말이면 함께 서점에 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아키코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져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의 새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의 아파트입니다.
아키코와 저는 6개월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죠. 물론 온돌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치된 집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식 냄비 요리를, 아키코는 김치찌개를 만들고 있었어요. 문화의 융합은 우리 식탁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키코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어요. 히로시, 우리 서울로 휴가 가면 어떨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찜질방도 가보고 싶어. 서울에 가자는 제안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에게도 오랜만에 직접 만나 인사하고 싶었거든요. 좋아, 다음 달에 가자. 찜질방도 가고 진짜 한국 음식도 먹고. 아키코는 잠시 망설이다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잠시라도. 그 질문은 예상치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키코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일본 해산물 때문에 계속 걱정돼.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방사능 오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잖아. 한국 해산물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사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해산물을 살 때마다 원산지를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그래, 한번 고려해보자. 서울에 가서 도시도 살펴보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는 배울 것이 많아.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서 시작한 변화도 중요해.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경험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 아키코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더 따뜻한 집과 삶을 향해. 창밖으로 도쿄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차가운 도시의 겨울이 바뀔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많은 집의 창문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빛 속에는 온기가 있었고 그 온기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유미코 할머니가 이사 오던 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다나카 씨, 당신은 집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꾼 거예요. 추위를 견디는 삶에서 따뜻함을 즐기는 삶으로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건축은 단순한 공간 창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2년 전 그 추운 아파트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외부는 춥지만 이제 일본의 집들은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눈을 보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눈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따뜻한 집 안에서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는 겨울의 선물이 되었어요. 아키코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히로시,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추운 세상 속의 따뜻한 공간.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인생의 따뜻한 변화는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따뜻함은 제 고향 일본에서 꽃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 그 따뜻함의 근원지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한국의 찜질방과 일본의 온천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화의 경계는 사라지고 오직 따뜻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